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파월 잭슨홀 발언 분석 보고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사를 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래서 9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공격적 완화 기대를 차단하며 완만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여기서 이제 노동시장이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노동시장 진단, 실업률은 낮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실업률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이거 보통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가 이제 매크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대부분 뭘 보냐면 이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을 보세요. 실업률이 급작스럽게 좀 올라가요. 보통은 이제 4.1에서 이제 4.3 되고 뭐 4.5 정도 되면 그 다음에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서 뭐 5.0 이렇게 되죠. 그럼 끝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2 정도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4.2로 기억되는데 4.2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업률은 낮은 편이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실업수당 청구권 뭐 그런 것도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영역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노동시장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실업률로 봤을 때는 아마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뭐 노동 지표 앞으로 나와도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어떻게 그 진단하고 있냐면 실업률은 낮지만 공급 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 이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든다. 근데 뭐다? 실업률은 낮다. 실업률이 낮는데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맥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좀 파고 들어가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압력, 관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본격 시작되기 시작했음을 경계하고, 뭔 얘기야? 관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경계해야 된다. 물가 압력은. 근데 물가 압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요. 약간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리고 일부 위원들은 더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다른 위원들은 인하 반대, 물가 여전히 3% 수준으로 높아 목표 2%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 근데 이제 여기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약간 물가 쪽을 좀 얘기했죠. 그리고 인하 지지파들은 노동시장 둔화를 통한 인플레 억제 가능성 강조.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치? 노동시장이. 근데 여기서 잘 봐보세요.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봐봐요. 실업률은 낮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잖아. 근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문제인 거야.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돼. 근데 이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지. 인하를 지지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어차피 파월 연준 의장이 인하를 이야기한 거잖아. 인하에 대한 발언을 암시를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는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했다?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그러면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이걸 다 아시죠. 당연히 노동시장 둔화되면은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 여력이 없고 소비 여력이 없으면 내 기업들의 생산 여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이나 반대파는 관세 기업 가격 인상 시도가 장기적 인플레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물가 상승 압력,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파월 발언의 구조적 특징, 노동시장 인하 논리 연결.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파월 연준 의장은 인하 지지파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거지. 근데 인하 지지파의 그 논점은 뭐야? 노동시장 둔화잖아, 그치? 노동시장 둔화가 인플레이 가능성을 억제한다고 한 거잖아. 그럼 결국은 핵심 뭐냐면
노동시장 둔화예요. 둔화되고 있다. 그럼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노동시장이 식으면 일시적 원가 상승이 임금, 물가, 악순환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냐면 수요가 둔화된 거니까. 그리고 월러의 입장을 수렴했다. 패드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가 주장했던 노동시장 약화 논리를 사실상 수용한 거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딱 나왔죠. 파월 연준 의장은 요번에 금리 인하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논리는 노동시장 둔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게 된 거죠. 그리고 외부 평가와 비판. 나는 비둘기파적 성향이 놀라웠다. 인플레의 압력을 과소평가했다. 이제 이거는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에 인하했다가 2026년에 다시 인상하는 정책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패드의 신뢰성 손상이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잭슨홀 파월은 정책 조정을 할 때가 왔다며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때 2024년 정책 조정을 할 때가 왔다. 그리고 2025년 잭슨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좀 더 조심스럽게 조건부적으로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금리 경로 9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말 추가 인하는 노동시장 악화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경제적 의미 노동시장이 실제로 악화된다면 인하 속도 가속화 여지는 존재한다. 파월은 신중한 금리 인하를 시사했으나 연준 내부의 반대와 인플레 우려 속도는 제한적으로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둔화를 이렇게 말이고 노동시장 둔화를 인하 논리로 채택했다. 노동시장 둔화를 인하 논리로 채택했다. 그렇죠? 그럼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 노동시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냐면은 아까 이 노동시장의 큐리어스 하는 거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 이상의 현상.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Why? 이걸 알아야 되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자료.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노동시장 둔화. 네, 노동시장 둔화가 어떻게 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공급 측의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민 제한. 여러분들 이거 다 소식 들으셔서 아시죠? 이민이 제한됐어. 그러니까 이민이 제한됐다 보니까 노동 공급이 제약이 발생한 거야.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 인구 구조 고령화, 신규 노동 유입 감소. 그래서 이 공급 측에서도 동시에 약화되는 이유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이걸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제약됐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어느 나라나 있는 거니까 인구 구조 고령화로 해가지고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지. 근데 이민 제한 그것 때문에 노동 공급이 제약된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노동 공급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노동이 되게 소중해지잖아. 그러면은 임금이 올라갈 수가 있어. 그렇지? 임금이 상승할 수가 있죠. 만약에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임금은 상승률이 높진 않잖아. 근데 지금은 노동의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제약되고 있으니까, 약화되고 있으니까는 임금은 상승한다고. 그러면 이게 노동시장의 왜곡적인 부분이 왜 발생하는 이유가, 임금 상승률은 올라가네?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은 뭐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니까 기업들의 어떤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기업들이 여유가 있는 거 아니야? 돈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거지. 이게 그래서 노동시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왜곡 현상,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 이상한 현상은 왜 그런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제한 값싼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비싼 노동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비싼 노동력을 쓰게 되면은 기업들은 인건비가 증가니까 가능하다면은 AI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노동력을 더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 현상 공급 측에서 이미 제한으로 해가지고 네, 이상한 노동 공급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도 제한이 되고 있다. 수요 측은 왜 제한이 되냐? 기업 투자 위축, 관세 불확실성.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관세 이슈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최근에 그 OBBI인가요? OBBI로 해가지고 뭐 2026년까지 태양광 관련된 그 발주라든지 그 공사에 착공을 하게 되면 뭐 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태양광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거 지금 하지 마라. 70%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멈춰라. 이런 또 발언해가지고 또 그쪽 업종이 좀 안 좋게 되잖아요. 악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 이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기업 경영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항상 금융시장에는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 수요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 측도 줄어들고, 공급은 이미 제한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요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로 신규 채용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급과 수요가 약화가 되다 보니까 노동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노동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보니까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겠죠. 그러면 기업들의 생산성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국민 소득이 줄어들겠죠. 생산 GDP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생산성 둔화, AI 도입 확산, 노동 투입 필요성 일부 감소. 결론적으로 겉보기에는 실업률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시장 안쪽에서는 동시에 줄어드는 기묘한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같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뭐 이제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적에 지금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서라든지 뭐 그다음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제 이게 뭐 1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주간 별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내 고용 보고서 있잖아. 그것만 보고서 뭐 실업률 보고서 괜찮아? 올라가지 않았어? 그러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는 괜찮아? 이렇게 해석하면은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오판을 할 수가 있다. 이 현상의 근본 원리.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보통 수요 위축 또는 공급 확대 중 하나가 우세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제약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번엔 공급 제약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노동시장이 안정처럼 보이지만 속빈 강정 구조이다. 안 좋아지잖아. 이게 지금 좋아하시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미 제한되고 노동 공급이 제약되고 그리고 관세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 정책 운영 때문에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제약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발생해서 노동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빈 강정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은 큐리어스라는 표현을 쓴 거야. 이상하다.
이례적으로 두 힘이 동시에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슨 얘기예요? 노동시장 자체의 경제지표는 왜곡된 경제지표라는 거죠. 근데 왜곡된 경제지표를 보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본인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공급 측 단기간에 이민 정책, 인구 구조가 개선되기는 어렵다. 구조적 이건 안 되죠. 될 가능성이 없죠. 수요 측 관세 충격이 기업 투자, 고용 계획에 부담을 준다. 경기 둔화 심화 시에 추가 악화 우려가 있다. 약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표면상은 이게 핵심이야. 표면상으로는 낮은 실업률인데 실제 내재적 취약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경제 지표만 보고서 판단하면 투자 전략을 판단하면 오히려 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방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맥점 노동시장 둔화. 근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제약, 공급에 이민 인구, 그리고 수요 경기적 약화, 관세 투자 위축. 이 이중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기묘한 비대칭 균형 현상이다. 토대가 이렇기 때문에 파월이 말한 것처럼 겉보기 안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경고에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용 보고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핵심이 아니야. 그거는 왜곡된 정보야. 왜곡된 정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것만 보고서 아 미국 경제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큰 코 다치는 거지. 큰 코 다치는.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요거는 이야기했죠. 요거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파생 효과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게 있잖아요. 고용이 불안해지면 이게 항상 고용이 핵심인데 그 경기 둔화가 발생하게 되면 다 아시죠?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은 핵심 지표가 뭐냐면은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경기 사이클인데 경기가 이렇게 상승할 때 있잖아요.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럴 때는 뭐가 핵심이냐면 물가예요. 물가. 물가 지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가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잖아. 그 물가가 상승한다면은 그만큼 뭐 수요가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 상승을 해요. 주가가. 물가가 상승하는데. 되게 웃기긴 하죠. 물가 상승하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그럼 상승할 때는 경제가 괜찮을 때 물가가 상승하잖아.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왜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건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관점 통상적 관점 본다면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잖아.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잖아. 그러면 올라갈 때는 물가인데 하락할 때는 뭘 봐요? 하락할 때는 당연히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볼 거 아니야. 근데 그 가처분 소득을 볼 수 있는 영역 뭐예요? 고용지표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고용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는 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험 관리를 어디로 옮겨갔다고 얘기했죠? 물가에서 고용 보고서로 옮겨간 거예요. 그럼 고용 보고서는 뭐야? 고용 보고서는 다 노동시장이죠. 근데 이 노동시장의 이 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왜곡되고 있다. 어떤 것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첫 번째, 이민 정책, 이민 제한 막 잡아들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잡히잖아. 그리고 추방되기도 하고. 이민 정책, 공급적 측면에서, 그리고 수요적 측면에서는 수요적 측면에서는 관세 이슈.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불확성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TV에 보니까 뭐 애플이 투자하고
뭐 한국도 뭐 미국에 투자하고 막 일본도 투자하고 막 그런다는데요. 유럽도 투자하고. 그거 진짜 투자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거 언제 약속을 했어요? 예? 뭐 언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그것이 원래 투자였던 것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시장에 어떤 금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 말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실제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소비자들이 수요가 발생하니까 소비자들의 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진정한 투자겠죠. 근데 지금은 억지로 투자 정책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막 그렇게 하진 않지요. 뭐 미루고 뭐 하고 조건 내고 이렇게 하죠.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뭐 자원봉사자입니까? 기업들이.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노동시장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수요잖아, 수요.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뭐야? 가처분 소득을 봐야지. 가처분 소득 보게 되면 임금이 불안정되고 고용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게는 소비 대신에 저축을 하겠죠. 그렇죠. 소비 대신에 저축을 했지.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네, 저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야. 미국의 저축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소비가 둔화되게 되면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는 네,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는 경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지.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야. 앞으로 저축률을 좀 보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뭐도 있냐면 GDP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 GDP는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GDP는 네, 이거 아시죠? 이거 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인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거서 Y2에서 Y0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잖아.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면 이건 그래프를 안 봐도 아는 건데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도 떨어지죠. 생산도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국민 소득이 떨어지겠죠. 국민 총생산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뭘 보셔야 될 것 같아? 앞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죠. 한 가지는 뭘 봐야 되나? 저축률. 저축률의 상승이 하는지 아닌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네, GDP죠. GDP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면 말 것이니까 이걸 보시면 되긴 하겠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싶은 그 두 가지 그 축이 왜 나왔는지 알았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한번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은 이제 저축률 볼게요. 이것도 보고 이거 저축률 지표고요. 이건 이제 저건 이제 가독성이 있어서 그래프로 보는 거고. 어딨냐? 눈 아파. 네, 이거 봅시다. 현재 저축률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요게 좀 확대해서 좀 정리된 자료가 또 함께 공유해 볼까요? 없냐? 여기 있을 거다. 여기 있다. 이게 저축률도 좀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 저축률 좀 정리한 자료거든요. 우선은 저축률은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4.5% 수준입니다.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만약에 저축률이 5%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럼 진짜 미국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아까 요거 지표 보시게 되면 네, 이거 보셔도 안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근데 요거를 좀 쫙 살펴봤는데 요걸 제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뭐 물가 쪽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어요. 약간 높긴 하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냐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 네, 소득과 소비의 괴리가 있는데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제자리인데
소비는 확대되고 있다. 가계가 저축을 줄여서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되게 웃기지 않나? 가처분 소득은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야지 소비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처분 소득은 그 자리야. 0.0%로 증가하지 않았어.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소비는 확대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가계 저축을 줄여서 소비를 유지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버티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웃기죠. 안 올라가. 이는 경기 이렇게 말할 거야. 이는 경기 하강기 방어적 소비 패턴으로 해석하기 가능하다. 아니 그렇잖아.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한다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 되잖아. 증가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소비가 확대가 되냐?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세로 인해서. 네, 의무적 지출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건, 주거, 에너지 이쪽이 증가하고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네, 소비 패턴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재량 소비 요거는 약간 자동차를 내줬죠. 가계의 경기 신중 심리 반영. 그러니까 현재 보게 되면 소비 패턴 자체가 필수 소비재 쪽으로 발생하고 지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2025년 6월 지표 이건 이제 최신 지표가 6월 지표인데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건데요. 2025년 6월 지표는 실질 소득 정체에 있고 필수 소비가 견인하고 있고 저축은 감소. 아직까지는 저축이 뭐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가계는 저축을 줄여 소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나마 근데 여색심은 그거이겠죠. 제가 보니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하지 않고서 소비만 확대고 있고 근데 이것은 경기 하강기의 방어적 소비 패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 가처분 소득하고 그 다음에 가계 저축 이 부분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네,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보고 가계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발생되고 있지 않다. 크게 문제는 발생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까지 봤을 때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제로 미국 경제가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모니터링 해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네, 큰 문제는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처분 소득이 실질 소득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녹록하진 않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현재 상태. 그럼 이제 요거 저축률을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가 있냐. 그 GDP도 한번 봐야 되겠죠. GDP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미국의 GDP 어디 갔냐? 총생산. 네, 우선은 미국의 GDP는 네, 보았을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가했어요. 예, 여기가 이제 1분기 때는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0.5였는데 최근 2분기에는 3.0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저 효과라는 영역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미국 경제가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약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 빠질 것이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올라갔잖아. 그나마 방어가 있잖아. 만약에 빠진다 칩시다. 3분기 때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GDP가 떨어지면 미국의 지수가 괜찮을 것 같나요? 안 좋겠죠. 예.
근데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좀 분석해 본 결과 있어요. 네, 이거는 이거 있고 여기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자료. 이것도 정리한 내용인데 현재 그 2분기 때는 실질 GDP가 3.0인데 했죠. 명목 GDP는 5.0이었고 우선 실질 GDP로 3.0. 예, 그래서 1분기 때는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근데 2분기 때는 급반등해가지고 3.0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지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 괜찮아 보이긴 하죠. 민간 최종 소비가 1.2%로 둔화되고 있다. 실질 내수 회복력은 약화되고 있다. 민간의 최종 판매가가 1.2%로 그리고 소비는 이제 헬스케어, 음식, 숙박, 금융 서비스, 자동차, 제약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는 줄어들었네요. 투자는 네, 마이너스 2%포인트 내외로 부정적. 민간 재고 투자 급감의 핵심이다. 여기서 보시다면 수출 봐보세요. 수출이 마이너스 0.19%포인트 줄어들었죠. 자동차 관련 수출 부진.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수입이 관세 이슈죠. 이건 다 아시죠.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5%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위축되는 거야. 아니 수출이 증가한다든지 뭔가 수입이 증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경기가 활성화되고 돈이 와 유동성 자금이 쏠려야지 그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은 더 많이 줄어들었어. 관세 이슈 때문에 마이너스 5%포인트 줄어들었다. 수입 감소. 그러다 보니까는 GDP가 플러스 효과가 나온 거야. 그렇죠. 아니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GDP 할 적에 수입 수출해가지고 빼기 하잖아. 예.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GDP 플러스는 3.0%. 근데 보시다시피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는 위축되고 있다.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현상이냐. 미국 경제는 위축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다?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거래가 돼. 왜? 미국하고 거래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순이익이 그 마진이 줄어들잖아.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기업들이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뭐 거기다가 왜 예? 판매를 하려고 하고 애쓰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관계만 유지하겠지. 그러면 나머지 나라로 거래가 된다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지금 축소가 됐어. 증가하지 않고 수출 줄어들잖아. 뭐 수출이 늘어났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입도 줄어들고. 그냥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에 뭐 관세 엄청나게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네, 성장률 3.0%의 대부분은 수입 감소 효과 덕분입니다. 내수 소비가 버텼지만 투자, 수출 둔화가 구조적으로 경기 불안 요인입니다. 어, 1분기 때는 마이너스 0.5%로 떨어졌지만 2분기 때는 3.0%로 증가했어요. 근데 그러나 소비 기여분이 제한적이고 대부분 수입 감소 효과 때문에 이렇게 급격 반등을 한 거고요. 착시적 반등 가능성은 존재한다. 투자 감소. 근데 투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재고 투자 급락은 기업들이 향후 수요 둔화를 예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면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소비 항목은 항상 이렇더라고요. 소비 항목은 이제 필수 소비재 쪽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돈이 가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그 물품으로.
그래서 패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다. 그리고 소비, 투자, 동력 약화로 스태그플레이션형 둔화 우려도 병존한다.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것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 앞으로 2분기 때 3.0%로 급등했다. 강한 반등을 했어. 근데 이 부분은 수익 대부분은 수익 감소 효과라는 점에서 내수 체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착시적 효과일 수 있죠. 대부분 요 범위가 한계이니까. 그러면 다음에 경제 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2.5%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모든 지표가 큰 폭으로 둔화. 연준의 금리 정책 정당화 강화. 단기적으로는 성장, 물가 안정, 긍정 신호. 그러나 현재는 그러나 투자 부진과 내수 둔화는 중기적인 리스크이다. 네, 여러분들과 지금 저축률하고 GDP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했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 우선은 뭐 저축률은 상승하진 않아요. 다행히도 상승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진 않아요.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버텨야 되는 거니까 저축에 있던 돈을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안 좋은 거죠. 구조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GDP도 마찬가지죠. GDP도 막상 3% 상승해서 반등했다고 하는데 수입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5%포인트 감소했어. 그리고 수출도 감소했어. 수입도 감소하고 수출도 다 감소했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제 수입이 너무 감소하다 보니까는 기술적 반등을 해가지고 3%까지 올랐어.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관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확장되고 있는 영역. 그러면 다음에 발표될 GDP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0보다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상으로는? 제 예상으로는 3.0보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최소 못해도 한 2점대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해야지 소비에 대한 여력이 있는데 그 소비에 대한 여력이 있을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경고성 발언 그리고 그 위험 리스크를 노동시장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하게 노동이 잘 됐어 안 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이 돼야지 가정에서는 소득이 생기는 거고 소득이 생겨야지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수요가 발생해야지 기업들의 공급이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다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지 이게 어떤 착시 효과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경제 지표로 봤을 때. 하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이제 허점들이란지 이런 약점들이 있고 약한 요소들이 여러분들도 함께 저하고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보셨잖아.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제 이야기한 거고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이야기했던 할인율 관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서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반등한 부분으로 현재 가치로만 보실 것인가? 아니면 미래 현금으로만 봤을 때 지금 이 구조적으로 저축률이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 가치에도 선반영돼 가지고 선반영되는 게 미래 가치에 반영돼서 만약에 미래 가치가 안 좋아지게 되면 현재 가치가 안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경제 지표로 보시면서 미래 가치를 판단하셔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버무려 가지고 판단하셔야지 구조적 인과관계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당연히 미국 경제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죠.
지금은 또 둔화될 거냐? 둔화될 거라 보죠. 왜? 아, 그건 뭐 파월 연준 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파월 연준 원장이 노동 쪽으로 이 관점의 포인트를 옮긴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동안에 물가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물가가 아니라 노동시장을 본다는 거잖아. 노동시장은 어차피 수요잖아요. 어? 물품에 대한 수요 아니에요? 구매에 대한 수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노동시장은 항상 주가 여기 이거 볼까요? 아, 이게 참 공감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분석을 해봤으니까 알긴 하는데 항상 이제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예전에 그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시장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닷컴 버블 이런 거 있지. 그다음에 2008년에 그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예외긴 한데 여하튼간 이런 거 항상 발생할 때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 되냐면은 그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근데 실업률은 노동 지표잖아, 노동. 실업률이 급작스럽게 증가한다고. 실업률이 어떻게 증가해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증가해요. 일본의 거품 경제 이게 발생했지. 글로벌 경제적으로 네, 불황이 왔었잖아. 이때 미국의 실업률이 7.2%였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 미국의 실업률이 몇 프로였어요? 6.3%였어요. 그리고 금융위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미국의 실업률이 몇 프로였어요? 10%였어요. 10%. 항상 경기 불황이 오게 되면은 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노동시장이 안 좋아집니다. 경기 침체될 때마다, 침체될 때마다. 그래서 파월 연준회장이 물가 지표에서 이제는 뭘로 본다? 물가 지표를 더 이상 잘 안 보는 이유, 보긴 보실 건데, 그 부분 다 왜 이쪽으로 넘어왔냐면, 어차피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되면, 그 물품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관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물품을 안 사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제는 물건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을 볼 수밖에 없죠. 이 리스크 관리하는 구조에서 핵심 포인트의 그 맥점의 경제 지표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뭐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제 양 이틀간에 뭐 파월 연준원장의 뭐 금리 인하 신호 이런 게 핵심 아니고 이거는 결국에는 그거잖아. 경기 둔화자 경기 둔화. 예. 그리고 이거 경기 둔화일 때 그 경기 둔화에 대한 핵심 지표로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약간 그 미국 경제가 균열의 금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아. 근데 그건 있어. 뭐가 있냐면 미국 경제가 만약에 그 균열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보셨다시피 금이 가고 있잖아. 근데 경제 지표란 게 참 웃긴 게 있다. 뭐가 있냐면 경제 지표는 항상 선행 지표가 아니야. 이 후행 지표야. 뭔가 결과들을 그래서 뭐 6월달 지금 8월달인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는 그 아까 저축률도 6월달 지표잖아. 이게 최신 지표란 말이야. 준이라고 써있자 준. 이게 최신 지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참 웃긴 게 미래를 선반영을 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볼 때 경제 지표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의 그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이게 왜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봐야지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취약점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 보신 분들은 주로 어떻게 보시냐? 그냥 경제 지표 결과론적으로 야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논문 쓰실 거예요? 논문은 어차피 AI가 다 써주잖아. 구글의 AI가 다 써주잖아요. 제미나이가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식에 투자할 건데 그럼 주식에 투자할 거면 주식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투자 전략인데 투자 전략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장주주하고 이 방어주주 이 부분은 이제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성장주가 올라가고 방어주가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이제 서서히 맞춰야죠. 어떻게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약간 맞춰줘야지.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했죠? 같이 공유했고.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